곽정이 놀란 얼굴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천인을 내려다보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사실 구천인은 쌍둥이였다. 한 명은 철장방의 방주로 무공의 고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사기꾼이었다. 지금 동굴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구천장으로 구천인의 쌍둥이 형이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김새와 성격이 똑같아서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13살이 되던 어느 날 쌍둥이 형제는 운명이 갈리는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철장방의 방주는 적들과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가까스로 도망치다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게 됐다. 우연히 그걸 본 13살의 구천인이 철장방 방주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철장방 방주는 그 보답으로 자신의 모든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구천인이 24살이 되던 해, 그의 무공은 철장방 방주를 능가했고 다음해 철장방 방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주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었다. 당시 철장방 방주는 충의가 있는 인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인이었다. 그러나 구천인은 무학에만 전념해 그 후로 철장수상표라는 이름으로 강호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한창 강호에 이름을 떨치던 구천인은 어느 날 화산농검대회에 초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 구천인은 철장 신공을 대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이 왕중양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스스로 참가를 거절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철장봉에 응거하며 혹독한 수련을 거듭했다. 그는 철장 신공을 대성해서 제2차 화산농검대회에서 천하제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편 구천인이 방주 자리에 오르자 두 형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구천인의 무공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반면 구천장은 자괴감에 빠져 남들에게 사기나 치며 허송세월했다. 그러다 구천인이 깊은 산중에 응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구천장은 동생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활개를 쳤다. 구천장의 이야기를 들은 황용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좀 전에 밖에서 만났던 구천인이 진짜 무공 고수였단 걸 알았다면 이렇게 부상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황용이 구천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동굴은 뭐 하는 곳이죠? 그러자 구천장이 답했다. 이곳은 역대 철장방 방주의 뼈를 묻는 곳이야. 방주는 임종할 때가 되면 스스로 이곳에 와 죽음을 기다리지. 만약 방주가 밖에서 목숨을 잃으면 방중의 제자가 그 뼈를 업고 이곳으로 올라와 함께 묻히는 순장의 풍습도 있어. 이곳의 출입은 방규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설령 현 방주라고 해도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살아서 내려갈 수 없어. 곽정은 황용을 업고 무작정 도망치다 우연히 철장방의 성지에 들어서고 말았다. 철장방 무리들은 화가나 고함을 지르면서도 금기를 어길 수 없어 감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천장은 어떻게 이 동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철장방의 모든 방주는 임종할 때 자신이 아끼는 보도나 보검 또는 진귀한 보물이나 골동품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 결과 이 동굴은 역대 방주들의 무덤인 동시에 보물 창고가 되어버렸다. 구천장은 지난 수개월간 여기저기서 수모를 당하다 보니 자신의 무공이 별 볼 일 없음을 실감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무공을 보검이나 보도로 채워볼까 하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에 보물을 훔치러 들어왔다. 구천장은 이곳이 철장방의 성지이기 때문에 침범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곽정과 황용을 맞닥뜨리고 만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곽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곳이 금지구역이라니 적들이 접근하지는 않겠지만 사방이 포위되었으니 내려갈 방법도 없었다. 한참 궁리를 하는데 황용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오빠 안쪽을 살펴봐요. 그 말에 곽정은 부싯돌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2번 정도 방향을 틀어 들어가니 앞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입구보다 10배는 넓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10여 개의 해골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해골은 흩어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골은 얌전히 사람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해골 옆에는 각종 무기며 진귀한 보물 등이 놓여 있었다. 이들 모두 일세를 풍미했던 영웅들 아니겠는가? 곽정은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곽정은 여러 보물과 무기를 보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별거 없다고 생각한 곽정이 막 몸을 돌려나가려는 순간
동굴 동쪽 벽 부분에 한 해골 몸에 목합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목합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다가가 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보니 파금요결 4글자였다. 그것을 보자 곽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목유서가 아닐까? 곽정은 왼손을 뻗어 목합을 잡고 조심스레 당겨보았다. 그러자 삐걱삐걱 소리를 내던 해골이 갑자기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화들짝 놀란 곽정이 얼른 뒤로 물러서자 해골은 땅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골을 뒤로 한 채 곽정은 목합을 들고 바깥쪽 동굴로 뛰어나왔다. 소나무 횃불을 바닥에 돌틈에 끼워놓고 황룡을 부축해 앉힌 다음 눈앞에서 목합을 열어보았다. 목합 안에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 2권의 책이 있었다. 곽정이 먼저 얇은 책을 들고 넘겨보니 그것은 악비가 썼던 상소문, 경문, 서문, 서안, 시사 등이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들고 넘겨보던 곽정은 몇 줄 읽다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외쳤다. 용아, 이게 바로 완안홍렬이 꿈에서도 찾으려는 바로 그 책이야. 악무목이 친필로 쓴 병법서, 무목유서가 틀림없어. 곽정이 기쁜 마음에 무목유서를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산허리에서 들려오던 철장방의 함성이 멈추었다.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산봉우리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들려오던 욕설과 고함이 갑자기 끊기니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타닥 타닥하며 장작이 불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곽정이 입구 쪽으로 뛰쳐나가 보니 횃불이 몇 겹의 벽을 이루며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산봉우리 주위는 울창한 숲이어서 만약 불이 붙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처럼 보였다. 철장방이 금지구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화공을 쓰려는 모양이었다. 불이 났다고 동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숯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친 곽정은 급히 몸을 돌려 황룡을 안아들었다. 그러곤 바닥에 누운 채 욕을 퍼붓는 구천장의 허리를 가볍게 두어 번 걷어차 혈도를 풀어주고는 알아서 도망가게 해주었다. 곽정은 잊지 않고 무목유서 2권을 품 안에 챙겨넣고 지체 없이 봉우리 정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무리민이라도 길이 없는 절벽을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사막의 절벽을 밥 먹듯 오르내리던 곽정에게는 평지나 진배 없었다. 그 덕분에 곧 산봉우리 정상에 닿을 수 있었다. 얼마 안 있어 구천장 역시 겨우겨우 뒤를 따라 올라왔다. 곽정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화염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 아직은 잠시 여유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황룡이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날아가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날아가다니 어떻게 날아간다는 말이야? 그러자 황룡이 웃으며 답했다. 수리를 불러서 업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황룡의 말에 곽정은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곽정은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기를 모으곤 힘껏 휘파람을 불었다. 산봉우리 정상에서 끝자락까지 거리가 엄청 멀었지만 곽정의 휘파람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다. 잠시 후 저 멀리 하늘에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수리 한 쌍이 달빛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곽정은 황룡의 연희갑을 벗기고 그녀를 부축해 암놈 수리의 등에 태웠다. 그리고 부상으로 수리를 꼭 잡지 못할까봐 허리띠로 그녀의 몸을 수리의 몸에 묶었다. 뒤이어 자신도 수놈 수리 등에 올라타고 수리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러자 2마리의 수리는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2사람은 잠시 깜짝 놀랐지만 일단 하늘로 올라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곽정은 처음에는 자기 몸이 무거워 수리가 업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수리는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이내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때 장난기 많은 황룡은 이 신기한 모습을 구천장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리의 목을 살짝 잡아당겨 구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수리는 황룡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었다. 구천장은 한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다. 이봐 착한 낭자. 나도 좀 데려가줘. 이대로 불에 타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황룡이 웃으며 빈정댔다. 이 수리는 2사람은 태우지 못해요. 그냥 동생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황룡은 웃으며 말을 마치고는
수리의 목을 가볍게 때려 방향을 틀었다. 그때 구천장이 갑자기 몸을 솟구쳐 정상에서 뛰어올라 황용의 등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그는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불구덩이에 타 죽을 것이고 운 좋게 불길을 피해 구천인을 만난다고 해도 금지 구역에 들어간 이상 목숨을 건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구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수리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역시 두 사람을 태우는 것은 무리였다. 황용이 구천장에게 붙잡히자 수리는 봉우리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리가 아무리 떨어지지 않으려 양날개를 활짝 펴고 힘껏 퍼덕여 보아도 두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구천장은 수리가 추락하자 황용의 등을 붙잡고 그녀를 수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황용의 몸은 허리띠로 단단히 묶여 있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사람과 그들을 태운 수리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철장방 무리는 산허리에 서서 입을 딱 벌린 채 이 희한한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위기일발의 순간 수놈 수리가 곽정을 태운 채 질풍처럼 날아왔다. 그러곤 단단한 부리로 구천장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쪼아댔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란 구천장이 수리의 공격을 막으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황용의 등을 놓친 구천장은 그만 허공에서 몇 바퀴 돌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구천장의 긴 비명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암놈 수리는 등이 가벼워지자 기쁜 듯 길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랐다. 그렇게 두 수리는 곽정과 황용을 태우고 북쪽으로 멀어졌다. 곽정은 수리의 등에서 몇 차례 소리를 질러 홍마가 수리의 뒤를 쫓도록 했다. 두 마리의 수리는 순식간에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비록 수리의 몸집이 매우 크기는 해도 등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결국 기운이 부족해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갈수록 낮게 날다가 땅에 내려앉고 말았다. 곽정은 수리의 등에서 내려 급히 황용에게 달려갔다. 황용은 수리의 등 위에서 이미 기절해 있었다. 곽정은 급히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친 후 혈도를 찍어 피를 통하게 했다. 그러자 황용이 차차 의식을 차리기는 했으나 힘이 없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불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곽정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조금 전 상황을 다시 떠올리자 소름이 끼쳤다. 곽정은 홍마를 부르고 싶었으나 혹시나 구천인이 소리를 듣고 쫓아올까봐 그럴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은 황용을 업고 발길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발밑은 온통 키 작은 나무와 긴 풀로 덮여 있고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걸을 때마다 가시가 종아리를 찔렀으나 아픈 줄도 몰랐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철장방 무리가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리쯤 갔을까 갑자기 오른쪽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곽정은 그곳에 인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숲이 나왔다. 불빛은 그 숲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속으로 들어서자 불빛을 향해 가로질러 갈 수가 없었다. 곽정은 한참을 숲속을 헤맸지만 끝내 불빛 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그 무렵 황용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곽정의 등에 업혀 숲속을 헤매는 사이 어느 정도 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빠 오른쪽을 향해 비스듬히 가보세요. 곽정은 황용의 목소리를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용아, 괜찮니? 황용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지 등에 기댄 채 고개만 끄덕였다. 곽정은 일단 황용의 말대로 오른쪽을 향해 비스듬히 걸어갔다. 황용은 말없이 곽정의 발걸음수를 17가지 세다가 다시 방향을 알려주었다. 왼쪽으로 8발짝 가세요. 그렇게 곽정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황용의 말대로 방향을 잡아 나아갔다. 황용은 조금 전 곽정이 숲을 헤매고 다니는 사이 숲속 길이 누군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더구나 이 숲속 길은 오행술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었다. 아버지 황약사에게 오행술을 배운 황용에게 이 숲속 길은 더 이상 미로가 아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덧 진흙 연못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 앞에 도착했다. 불빛은 바로 이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곽정이 내공을 실어 말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환자가 있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곽정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청했으나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3번 청을 하자 비로소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집 안으로 들어올 힘도 있는 모양인데 나더러 직접 나가 손님을 맞으라는 말씀이요? 차갑고 냉담한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매우 불쾌한 기색이었다. 평소 곽정의 성격대로라면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했으면 했지 결코 신세를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황용의 부상을 치료하는 일이 시급했다. 곽정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커다란 진흙 연못이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난감했다. 그때 생각에 잠겼던 황용이 입을 열었다. 초가집은 진흙 연못 가운데 지어져 있는데 한 칸은 네모 반듯하고 한 칸은 둥글게 지어지지 않았나요? 그 말에 곽정이 눈을 들어 초가집을 살펴보니 과연 황용의 말대로였다. 곽정이 맞다고 하자 황용이 둥근 초가집 앞으로 가서 불빛을 향해 지그재그로 몇 발짝씩 걸어가라고 지시했다. 곽정은 황용이 시키는 대로 했다. 과연 발밑에는 작은 나무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밟으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 웬만큼 경공수를 할 줄 모르면 몇 발짝 지나지 않아 진흙 연못 속에 빠질 터였다. 곽정이 경공수를 사용해 황용이 시키는 대로 119번째 발걸음을 옮기자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집에는 문이 없었다. 그때 황용이 나직이 말했다. 여기서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세요. 단 왼쪽을 향해 뛰어야 해요. 곽정은 황용을 등에 업고 담을 넘어 마당 왼쪽으로 뛰어내렸다. 그런 다음 주위를 둘러본 곽정은 내심 황용에게 탐복을 금치 못했다. 담장 안쪽 마당은 과연 오른쪽과 왼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 오른쪽은 물이 차 있는 연못이었던 것이다. 곽정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를 향해 걸어갔다. 지나가는 과객이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장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말을 마치고 잠시 밖에서 기다린 뒤 안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긴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7개의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삼배옷을 걸친 백발의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놓인 대나무 조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도 아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곽정은 조심스레 황용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안색이 창백하고 초췌한 것이 가여운 생각이 절로 들었다. 곽정은 물이라도 한 잔 청할까 싶었지만 백발 여인이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혹시라도 생각의 흐름을 깨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황용은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자 기운이 다소 회복되었다. 황용이 백발 여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바라보고 있는 대나무 조각들을 살펴보니 숫자를 계산할 때 쓰는 주판이었다. 주판이 배열된 모습으로 보아 백발 여인은 제곱근을 계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황용은 암산으로 계산을 끝마치고는 정답을 말해줬다. 그러자 백발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환한 눈으로 황용을 노려보더니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주판을 놓았다. 백발 여인이 고개를 들 때 보니 나이가 아직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백발 여인은 한참 동안 주판을 이리저리 굴린 끝에 얻은 답이 황용이 말한 결과와 같자 고개를 들어 황용을 힐끗 바라보았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린 계집애가 우연히 한번 마친 걸 가지고 우쭐해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종이에 답을 쓰고 또다시 주판을 놓기 시작했다. 황용이 보니 이번에는 입방근을 구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용이 벌써 계산을 마치고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백발 여인은 콧방귀를 끼며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동안 쩔쩔매며 계산을 마친 끝에 그녀가 얻은 답도 역시 황용이 말한 것과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자세히 보니 이마는 온통 주름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뺨에는 전혀 주름이 없었다. 눈을 경계로 위는 할머니 같고 아래는 처녀 같아 위아래가 한 20년은 차이 나 보였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며 황용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안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등을 들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곽정은 황용을 부축해 함께 따라 들어갔다. 방은 안쪽 벽이 둥글고 방바닥에는 가는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모래 위에는 온갖 기호며 원이 그려져 있었다. 곽정은 그 기호며 글씨 등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행여 잘못 밟았다가 지워지기라도 할까 두려워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선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황용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역수를 배웠기 때문에 땅바닥에 쓰인 부호들이 술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용은 곽정에게 기댄 채 허리에 차고 있던 죽봉을 꺼내어 들더니 순식간에 67개의 문제를 풀어 답을 적었다. 그것들은 백발 여인이 수개월 동안 머리를 싸맸으나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그러니 황용이 순식간에 문제의 답을 풀어내는 것을 보고 백발 여인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러자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문제를 푼 공식에 대해 설명해줬다. 백발 여인은 잠시 망연자실에 서 있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다 모래 바닥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당신의 산법이 나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군요.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줄 수 있나요? 황용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백발 여인이 문제를 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면로 배열하되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답이 15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5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3과 7, 상하에 9와 1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는 4와 2 아래에는 8과 6을 넣으면 되지요. 그러더니 황용은 모래 위에 우물정자 모양의 구궁지도를 그렸다. 백발 여인은 이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 나만 알고 있는 독창적인 비법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이었군요. 내친김에 황용은 구궁뿐만 아니라 사사도, 오도, 백자도의 원리까지 모두 그림으로 그려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 더해 구궁의 8괴의 묘리까지 더해 구궁 8궤도까지 그려졌다. 그걸 보고 백발 여인이 할 말을 잊은 듯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댁은 대체 뉘시오? 그러나 백발 여인은 황용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잡더니 품속에서 녹색 알약이 든 작은 병을 꺼내 알약을 삼켰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색이 돌아온 그녀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됐어요. 관둡시다.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곽정과 황용은 백발 여인의 이상한 태도에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철장방이 쫓아온 모양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